안녕하십니까. 시사기획날 김종환입니다. 요즘 스마트팜이란 말 종종 들으시죠? 온실이나 축사 등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작물이나 가축의 생육 환경을 원격으로 자동 제어하는 농장인데요. 농업 경쟁력을 높여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사기획날, 오늘은 똑똑한 농장, 스마트팜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살펴보고 우리 농업의 미래가 될 수 있을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옳지 할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농업을 지켜낼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농업 전체를 대표하거나 농업을 전체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비닐하우스나 축사에 가지 않고 손바닥 안에 스마트폰으로 토마토를 재배하고 소를 키운다. 농민들은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요? 그런데 정작 많은 농민들이 스마트팜 사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마트팜을 취재한 이화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화연 기자, 그런데 스마트팜이란 게 지금 있는 자동화 시설을 갖춘 유리 온실과 뭐가 다른 건가요? 네, 제가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바로 스마트팜의 핵심인데요. 스마트폰, 스마트팜, 이름도 비슷하죠. 기존의 유리 온실은 자동화 시설이 돼 있더라도 농민들이 직접 온실에 가서 버튼을 눌러야 작동이 가능했는데요. 스마트팜은 이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농사가 좀 더 편해지고 인력도 덜 들게 되는 건데요. 정부도 지난 2014년부터 이 스마트팜을 농촌에 보급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작 많은 농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대체 무엇이고 이 똑똑한 농장을 바라보는 농촌의 엇갈린 시선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논 한가운데 거대한 유리 온실이 들어서 있습니다. 만제곱미터 규모의 온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토마토가 자라고 있습니다. 한낮 햇볕으로 달아오른 온실안 온도가 올라갑니다. 같은 시각 승용차로 20분가량 떨어진 집에 있는 토마토 재배 농민. 스마트폰으로 온실 온도를 확인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간단하게 몇 번 누르자 온실 천장에 있는 햇볕 차단막이 자동으로 닫힙니다. 물을 뿌리거나 환기를 시킬 때도 온실에 직접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30이라는 수치가 창문이 열리는 거예요. 최대 30%까지 열릴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을 제가 100%까지 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창이 100% 다 열리는 거죠. 근데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제가 30%만 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람에 온실이 부서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정보통신 기술을 유리 온실이나 축사 등에 적용한 지능화된 농장, 이른바 스마트팜입니다. 농장 안에 CCTV와 온도, 습도 감지기 등을 설치한 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농작물의 생육 환경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농작물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걸 제가 수동으로 조작을 해야 돼요. 어디 일부러 나갔다가도 비가 오네 하고 황급히 들어와서 또 수동으로 닫아야 되고요. 근데 ICT 이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 컴퓨터가 완전히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제 할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덕분에 농사에 필요한 인력은 줄고 농산물 생산성은 높아졌습니다. 스마트팜을 도입하기 전에는 3.3제곱미터에서 토마토 100kg을 생산했지만 지금은 130kg가량을 생산합니다. 작물 관리에 필요한 인력도 6명에서 2명으로 줄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귀농을 해가지고요. 파프리카 농장에서 1년 반 동안 실습을 했는데 거기에 아주 좋은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 집이 굉장히 수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도와주면 한 30% 수확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제가 열고 닫는데 에너지를 안 썼고 오로지 작물 관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 되더라고요. 실제로 정보통신 기술을 농사에 적용한 효과를 분석해봤더니 인건비는 10% 절감되고 농산물 생산량은 25%, 농가 수입은 31%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업 인구 감소, 고령화, 영세한 영농 규모 같은 국내 농업의 한계를 극복한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스마트팜 도입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한 농촌 마을 안에 8,000제곱미터 규모의 비닐하우스 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세종시와 SKT가 지난 2월 함께 조성한 스마트팜 단지입니다. 온도와 습도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스마트팜 시스템을 갖춘 비닐하우스에서는 파프리카가 재배되고 이거 두레 농장은 오연동 비닐하우스에 ICT를 접목해서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자동 원격으로 이 농장의 작물의 최적 생육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농장이 되겠습니다. 농민들을 위한 스마트팜 전문 교육장과 다양한 농작물에 접목할 수 있는 첨단 IT 기술 등을 연구하는 실험 단지도 갖췄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시설 원예 농가 100여 곳에서도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연동면에 시설하우스 농업인들한테 스마트팜 시설을 한 100농가 구축함으로써 농업인들끼리 같이 의견을 공유할 수 있고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든가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그런 방책으로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종시를 스마트 농업 중심지로 육성해 스마트팜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발판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자생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농촌 혁신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가 스마트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건 지난 2014년부터. 첨단 IT 기술을 활용해 한계에 직면한 농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우리 농업은 기존의 토지와 노동 의존적인 전통 농업 방식으로는 더 이상의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을 농업에 접목한 스마트팜을 확산하여 우리 농업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우리 농업을 기술 집약형으로 바꾸어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산업으로까지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스마트팜 시설 원에는 2014년 400헥타르에서 지난해 1,300헥타르로 늘었고 스마트팜을 도입한 축산 농가도 한 해 사이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스마트 온실 4,000헥타르, 스마트 축사 730농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초기 시설 비용의 50%와 장비 AS 비용 등 스마트팜을 지원하는 데 올 한 해 460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팜을 축소한 유리 온실 모형입니다. 간단한 컴퓨터 조작으로 온실 창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환풍기가 돌아갑니다. 이 모든 관리는 스마트폰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작물 재배 환경을 컴퓨터로 실시간 관찰하고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은 1세대 스마트팜 기술. 국립농업과학원은 나아가 컴퓨터가 데이터를 분석해 자동으로 농사 환경을 제어하는 2세대, 농사 짓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로봇이 농사를 짓는 3세대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든지 기농 기촌 인력이라든지 농업을 통해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농사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ICT 기술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쉽게 농사에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농민들은 스마트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 토마토 재배 농가. 토마토 수확이 끝난 비닐하우스 안에서 다음 농사를 준비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금 뭐 작업하시는 거예요? 이제 토마토 작기가 끝나가지고요. 철거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수확은 좀 어떠셨어요? 예, 농사는 뭐 괜찮게 진 것 같은데 시장 가격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뭐 그렇죠 뭐. 5,000제곱미터 규모의 농장에서 혼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도 크지만 농산일을 할 인력 자체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혼자 손으로 하다 보니까 그걸 다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남의 손을 좀 빌려야 되는데 동네에 이제 와서 일해줄 분들이 안 계세요. 그래서
그래서 좀 힘들죠. 그래서 인력이 많이 필요 없다는 스마트팜을 도입하고 싶지만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시설 비용 때문입니다. 스마트팜 얼마나 좋아요. 좋죠. 얘기 들으면 참 우리 같은 사람은 그림 같은 얘기고 꿈 같은 얘기고. 근데 이 시설도 보조받아서 하는데 자부담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돼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 부담을 못 져서도 못 오는 분들도 많고 이미 부담을 해서 이렇게 짓고 있는데 가격이 안 돼서 그걸 못 갚아서 빚을 진 사람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스마트팜 도입에 걸림돌이 뭐냐고 농민들에게 물어봤더니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초기 투자와 관리 비용 부담을 꼽았습니다. 유리 온실의 스마트팜 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은 10,000제곱미터에 30억 원 정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2억 원까지 초기 시설 비용의 절반을 지원해주지만 나머지는 농민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나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예산이 한정돼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민간 펀드를 통해 조달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지만 민간 투자는 당연히 사업성이 우선입니다. 정부 예산 지원을 못 받으시는 농가들이 민간 펀딩사의 투자 운용사의 예산을 이제 지원을 받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을 그 펀드 운용사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고 펀드 운용사도 이 농가의 사업성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제 뭐 인정을 하는 수준이 된다고 하면 민간의 자본이 이제 농가에 투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영세한 소규모 농가들이 민간 투자를 끌어오기란 하늘의 별따기인 셈입니다. 시청에서 그 설비를 할 수 있는 그 뭐 자금이 있다고 갖고서 신청을 했었는데요. 온실은 뭐 너무나 노후되고 뭐 제가 원하는 만큼 하려고 보니까 그것은 안 맞고 생각이 해서 설치를 않고서 새로 진 깔끔한 그런 하우스 하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니? 아무래도 이제 오래된 것들은 노후되고 있으니까 작동하는데 무리가 있었고 나중에. 강의실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농민들. 스마트팜이 무엇이고 장비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주의사항은 없는지 등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큰 돈을 번다 이런 기대가 농민들 사이에서는 많이 사그라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ICT 장비를 도입을 하게 되면 인력도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생산에 따른 그 고부가치 생산을 또 할 수 있고 생산량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런 면에서 농가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팜 교육은 농사 현장에서도 이뤄집니다. 하지만 복잡한 IT 기술에 대한 설명을 농민들이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전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받으려면 어렵지요. 농사 짓는 것 같으면 좀 그래도 뭐 이렇게 용어도 좀 알아듣고 그런데 생소한 걸 듣다 보니까 잘 안 들어가요. 스마트팜과 관련한 전문 상담 인력도 부족합니다. 4년제 농업기계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실제로 농업 현장에 나와가지고 경험을 쌓은 다음에 다시 이런 쪽으로 필요하게 될 텐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는 게 어렵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런 분들이 가끔 한 분씩 나타나서 컨설턴트가 또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죠. 농업과 IT 기술을 함께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인력이 적다는 겁니다. 농업 전문가들에게도 ICT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업 쪽에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는 이제 농업 작물생리 쪽에 이제 교육을 시켜서 농업과 공학을 두루두루 겸비한 전문가, 스마트팜 전문가들 자체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스마트팜 기술이 선진국보다 떨어지고 국산 장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평생 흙과 땀의 결실을 믿고 살아온 농민들. 힘이 덜 들고 생산성이 높다는 똑똑한 농사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과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작동이 원활하게 된다면 이건 진짜 천국 같은 꿈의 현실이죠. 네, 저것이 100% 된다면. 근데 이제 저게 제가 오늘 교육 받은 걸로 봐서는 100% 될 수도 있고 내 현실에 기준에 있는 하우스를 갖다가 적용을 할 때 내 현실에 안 맞을 수도 있어가지고 100%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무트로 변한 새만금.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기반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 땅에 IT 대기업인 LG CNS가 대규모 스마트팜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축구장 107개 넓이인 76만 제곱미터에 오는 2020년까지 3,800억 원을 투자해 스마트팜 연구개발 단지와 토마토, 파프리카 등을 재배하는 첨단 유리온실, 스마트팜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업체가 농사를 짓겠다고 했던 이유는 뭘까? 그야말로 어떤 창조 경제라든지 6차 산업, 요거 컨셉에 딱 맞는 거라서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이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지만 LG CNS는 농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최근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LG는 스마트팜을 짓는 주체와 사업 대상 지역은 재검토하겠지만 스마트팜 사업 자체는 아예 포기한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업인을 상대로, 쌀을 상대로 통상육에서 국가 이익을 창출한다라고만 생각. LG는 새만금 농업 진출 계획을 즉각 중단해라. 대기업이 농업에까지 진출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성토하는 농민들. 자본과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팜을 앞세워 대기업이 농업에 진출하면 소규모 가족농 중심의 농업은 경쟁력을 잃고 무너질 거라는 주장입니다. 과연 대기업과 자본이 우리 농업을 지켜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본과 기업이 식량 주권을 지켜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업은 농업에 진출해서 우리 농민들을 하나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대규모 스마트팜에서 농작물을 대량 생산하게 되면 소규모 농가의 형편은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걱정이 큽니다. 엄청난 규모에서 많은 생산물이 나오기 때문에 과잉 공급이 될 가능성들이 실제로 많고요. 다 수출한다고 하지만 이게 내수로 돌렸을 때는 그 토마토나 파프리카 농가들은 거의 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난 2012년 당시 대기업이던 동부 파만농이 경기도 화성 관척지에 지은 유리온실입니다. LG CNS가 새만금에 지으려는 스마트팜의 5분의 1 규모입니다. 한 해 토마토 5,500톤을 생산해 전량 수출하겠다고 조성했지만 농민들의 반발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후 한 중소기업이 이 스마트팜을 인수했지만 해외 시장 판로를 찾지 못해 생산한 토마토를 국내에 유통시키면서 올해 토마토 가격 하락의 주된 요인이 됐습니다. 토마토가 갑자기 폭락을 하는 거예요, 가격이. 그게 왜 폭락을 하냐면은 이제 스마트팜 농장에서 이렇게 막 큰 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물량을 갖다가 시장에다 쏟아내버리면 소규모로 나오는 사람들끼리는 경쟁이 가는 거지만 그 사람들은 경쟁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스마트팜이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이 농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만 열어준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이른바 한국형 스마트팜을 보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세대로 가게 되면은 한 10%도 안 되는 농지 규모가 작고 영세한 국내 농업 환경의 특성에 맞는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외국의 스마트팜 기술들은 대부분 규모화된 1헥타 이상의 큰 농장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개발된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농사 규모나 영농 여건에는 잘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필지 규모가 작지만은 그런 정밀 농업의 기본 기술들이나 원리를 적용을 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이렇게 농사에 대응을 하고 선제적으로 병해충이나 질병을 발견해서 이렇게 처방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이 너도 나도 스마트팜을 만들면 우리 농업과 농촌의 앞길이 오히려 더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생산성은 높아지겠지만 농산물의 특성상 동부 파만농의 토마토 사례처럼 공급 과잉으로 손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세한 농민들이 정부 보조만 믿고 무리하게 스마트팜을 조성했다가 운영비와 관리비를 감당하지 못해 빚더미에 앉을 가능성도 큽니다. 1990년대 정부가 첨단 농업이라며 보조금까지 주고 권장했다가 사실상 실패한 유리온실 사업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그 취지나 기술이 좋다고 하더라도 농가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농가 자율적으로 추진이 되어야지 정부가 뭐 창조 농업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내세우기 위해서 조급하게 추진하게 되면 또다시 그 유리온실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게다가 스마트팜을 적용할 수 있는 농업 분야도 매우 한정적입니다. 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춰야 하는 스마트팜의 특성상 시설 원해나 축산을 제외하고는 도입이 쉽지 않습니다. 국내 농지 면적에서 시설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5%. 이 가운데서도 자동화 설비 등을 갖춘 유리온실은 1%에 불과합니다. 스마트팜이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정 정도 역할을 하겠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쟁력이라든가 규모화라든가 혹은 스마트팜 같은 이제 부분들도 분명히 그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부의 그리고 소수의 농가들이 할 수 있고 특화된 지역이나 특화된 품목에서 가능한 것이지 농업 전체를 대표하거나 혹은 농업을 전체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스마트팜을 국내 농업의 미래로 육성하겠다며 예산을 집중적으로 쏟아붓는다면 우리 농업의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 지원도 세금이잖아요. 그 세금이 우리가 지원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진짜 효율적이냐. 그럼 잘못하면은 이 예산이 딴 데 갈 수 있는 걸 우리가 쓰는 꼴이 되잖아요. 스마트팜이 과연 우리 농업의 미래인가라는 의문을 품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그 기술을 보급하고 싶은 빨리 보급하고 싶은 욕심에 이제 정책적으로 집중을 하게 되면 농가의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범위에서 비용 부담을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농가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천천히 가고 느리게 가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정도이고 그게 맞는 방법입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빨갛게 익은 고추를 따는 농민 배은정 씨의 표정에도 가을의 풍성함이 묻어납니다. 수확을 할 때부터 판로 걱정을 해야 하는 다른 소규모 농가와 달리 배은정 씨는 여유롭습니다. 적은 양을 수확해가지고 박스 같은 걸 또 맞춰야 되고 또 이제 출하할 때 상하차비 또 뭐 경매 수수료 이런 것들이 다 비용으로 다 또 빠져나가니까 실질적인 소득은 많이 줄어들죠. 이제 언니네 텃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소포장을 해가지고 직접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니까 농민들이 모여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햅쌀을 넣고 두부와 달걀, 수정과 호박잎, 깻잎, 그리고 고추까지 상자 안은 제철 농산물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포장된 농산물 꾸러미는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바로 배달됩니다. 소비자들은 믿을 수 있는 신선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고 농민들은 애써 키운 작물을 제값받고 팔 수 있어 서로 좋습니다. 우리가 직접 한 거를 다 자기들이 소규모로 포장을 해서 꾸러미를 싸서 소비자들한테 가니까 중간에 유통 마진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생산자가 자기 가격 결정권이 있는 거죠. 하지만 갈수록 거래가 신통치 않습니다. 지난해 여기 꾸러미를 배달받는 소비자는 140가정이 넘었지만 올해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저 여성농민회처럼 소비자단체, 여성연대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뭐 그런 연대단체가 당신들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종자 회원이 되어줄 테니까 이제 한 2년 정도 자리 잡으면 일반 회원들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동안에는 그 여성단체에서 종자 회원이 되어줬고 새로운 소비자를 찾아내고 지속적으로 거래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고령화된 농촌에서 생산자를 조직하기도 힘들고 지역 곳곳에서 속속 들어선 로컬푸드 직매장도 경쟁 상대입니다. 보통 이제 중단하는 회원들이 말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좀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판단하기로는 경제 생활이 좀 어려워지니까 좀 그렇지 않을까. 지역 소비자들이 로컬푸드 매장을 찾는 이유는 뭘까? 물건 자체가 신선하고 또 이제 농민과 직거래가 된다는 거, 농민도 살리고 또 우리도 또 신선한 거 먹을 수 있어 좋고.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북 로컬푸드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농민과 소비자의 소통이 지역 농업을 살리는 지속 가능한 농업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로컬푸드 사업은 이 경쟁력과 효율성 중심의 이 농업 방식과는 달리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관계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지역 농업, 농촌 지역 사회를 활성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로컬푸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일부 로컬푸드에서 기준치를 넘는 농약이 검출되고 농산물 품목이 다양하지 않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고 있는 겁니다.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니까 자주 오는데요. 물건이 다양하지가 않아가지고 많이 사가지는 못해요. 그동안 로컬푸드 정책이 주로 직매장을 늘리는 양적 성장에 치우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전북적 로컬푸드 직매장은 24개. 올해 예정된 매장이 모두 문을 열면 29개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 직매장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생산자 농민들을 조직하는 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주도하고 행정에 의존하는 로컬푸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과 같이 행정 중심의 사업 중심에서 탈피해서요. 생산자가 중심이 되고 조직화된 소비자와 면대면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과 거점을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본의 힘으로 대규모 농장에서 더 많이 생산하는 농업도 있고 작지만 사람을 중심으로 농업의 다양한 기능을 살리려는 농사도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가치를 지키고 위기의 농촌을 살리기 위한 보다 똑똑한 농사는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네, 우리 농업, 우리 농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세계화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농업과 농촌이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요? 스마트팜, 똑똑한 농사가 우리 농민들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우리 농업, 우리 농촌, 우리 농민들에게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사람을 위한 길인지 차를 위한 길인지 도시의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장경호 소장, 이화영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